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 중 하나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심리적 방어막 뒤에 숨어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20세기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아내 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한 지인으로부터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였나요? 라는 차갑고 조롱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루이스가 느꼈던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잔혹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인간 심리의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세계를 탐험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참으로 신기한 방어 기제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자기기만적인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적 우월감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상담실에서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예외 없이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내 조이 데이비드먼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루이스는 문자 그대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믿어왔던 신앙마저 흔들렸고 밤낮으로 울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지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루이스 선생,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깊다고 하더니 이 정도로 흔들리는군요.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런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루이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그는 후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심리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동기는 우월감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방어 기제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다루는 대신 고통받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 고통의 원인을 그 사람의 부족함으로 돌려버립니다. 루이스를 조롱한 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루이스가 보여준 인간적인 절망과 슬픔을 보면서 깊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저렇게 믿음이 깊다는 루이스도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직면하는 대신 그는 루이스의 반응을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은 그와 다르다는, 자신은 더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고통받을 때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이 준비가 부족했구나", 또는 "나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각이 과도해져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차단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조롱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본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자신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면 상황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죠. 이런 인지적 편향은 진화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심지어 잔혹함으로 이어집니다. 루이스를 조롱한 그 사람도 바로 이런 메커니즘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루이스의 고통을 루이스 개인의 믿음 부족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은 그런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몇 년 후 그 사람에게도 비슷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루이스와 다르다. 나는 이런 시련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그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가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루이스가 느꼈던 그 절망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공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신앙인이라는 가면 때문에 그는 홀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가장 잔혹한 함정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조롱함으로써 얻은 우월감은 결국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자아상은 결국 자신을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나였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이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가 과거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되돌아와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채찍이 되어 그를 매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고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신앙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누구도 그의 진짜 고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가면 증후군 또는 허위, 자아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취약성을 숨기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있을수록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뒤에 남는 것은 무력하고 두려운 진짜 자아뿐입니다. 루이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이 정확히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진짜 그는 사실 죽음과 고통, 상실에 대해 극도로 두려워하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라는 현실 앞에서 그의 가면은 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그가 루이스에게 사과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루이스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루이스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즘의 진정한 대가입니다. 일시적인 우월감을 위해 타인을 상처 주었던 모든 순간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몇 배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더욱이 그 고통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이미지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약함을 조롱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타인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서 나옵니다. 루이스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의문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 이후 겪었던 신앙의 위기를 고통의 문제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반면 그를 조롱했던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고 그 결과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함정은 바로 비교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찾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 게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나은 누군가가 있고 항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루이스의 고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그는 루이스보다도 더 심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는 적어도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리 치료를 하면서 저는 많은 내담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조차도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범함은 곧 죽음과 같다고 여깁니다. 루이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몇 년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가족들마저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혼자서 울면서 루이스에게 했던 그 말들을 후회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였나요? 그 말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저주가 되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에게조차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면을 끝까지 벗을 수 없었고 그 가면과 함께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보여준 용기는 완벽함이 아니라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이런 나르시시즘적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강함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눈물을 약함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복합적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자랍니다. 이런 문화적 압박은 개인의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루이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도 사실 이런 문화적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고통을 숨기고 강함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고립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혼자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내담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처음 상담실에 올 때 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냥 한번 와본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수년간, 때로는 수십 년간 혼자서 감당해온 깊은 상처와 고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이런 패턴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가족을 잘 부양하고 있으며 교회나 직장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취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였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 뒤에 숨어있던 진짜 그는 죽음과 상실에 대해 극도로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연약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리더, 완벽한 신앙인, 성공한 가장의 모습만을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을 드러내면 지도자답지 못하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완벽한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약함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취약함이 자신의 가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경우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이런 사회적 기대를 과감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문과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책으로 출간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조롱했던 사람은 그런 용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루이스의 솔직함은 단순한 믿음의 부족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루이스가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을 약함으로 해석했고 그것을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진짜 약했던 것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했던 것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루이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모든 사람이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회인가? 아니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회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취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조롱하는 대신 위로할 수 있는 사회. 강함을 과시하는 대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 말입니다. 루이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들은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까지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괜찮다, 주님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작에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루이스처럼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용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훨씬 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자체가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마저도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자기 성찰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이나 실패를 볼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준비가 부족했구나. 나였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내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이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루이스의 고통을 저 사람만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질병, 상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통인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으로서 비슷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며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인식이 없으면 타인의 고통을 그 사람만의 결함으로 여기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런 공통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모두 도움이 필요하며 모두 언젠가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은 겸손함을 가져다 주고 겸손함은 다시 진정한 연민을 가능하게 합니다. 루이스가 위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인간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를 조롱했던 사람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월감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의 환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믿음은 의심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의심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족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에서는 때로 갈등도 있고 의문도 있고 심지어 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루이스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솔직했고 그 솔직함을 통해 더욱 깊은 신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조롱했던 사람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의 믿음은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면 안 된다. 강한 신앙인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시련이 닥쳤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심이나 고통을 다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억압하고 부인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폭발했을 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확신도 의심도 사랑도 분노도 모두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건전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루이스는 바로 이것을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진정성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이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완벽한 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만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가능합니다. 루이스를 조롱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루이스가 그토록 깊이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그를 조롱했던 사람은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연민을 선택할 것인가? 조롱을 선택할 것인가? 진정성을 선택할 것인가? 가면을 선택할 것인가? 루이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취약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려도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더욱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척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